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잘 지은 제목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노화가 반대로 가는 거지. 티신가요? 일단 초민망한 능력자들이라는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민망해요. 야, 컨택트 영화 너무 좋지 않니? 그럼 콘택트야? 아니면 컨택트야? 이렇게 라이벌이야? 한국에서는 케빈 인더 우주라고 하면 무슨 우주집에 사는 케빈이라는 사람 이름 얘기야? 전 오해했었습니다. 너 무슨 영화 예매니? 내 남자야 안 해도 좋아. 아니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훌리에타라고. 이상하잖아. 안녕하세요. BTV 동지의 파약계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영화 제목 그리고 이상한 영화 제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목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더군다나 오늘 다룰 것은 외국 영화들이거든요.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제목을 원어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바꿔서 한국화할 것인지 우리말로 쓸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평상시에 이제 제목들을 보면서 와, 저 제목은 영화의 날개를 달아준다 이런 제목도 있고 반대로 아니 영화는 저렇게 좋은데 왜 제목을 저렇게 달았지? 심지어는 잘못된 제목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21세기 영화들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제목들 그 다음에 좀 제가 볼 땐 갸웃하는 제목들 이런 것이고요. 먼저 전제할 것은 21세기로 한정한 이유는 20세기에 너무 또 좋은 제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무슨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같은 거,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제목들 많잖아요. 백투더퓨처도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20세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약간 숨은 좋은 제목들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 혹은 좋은 제목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어제 새벽 내내 지금까지 보신 영화를 살펴보는 데만도 몇 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읽기만 해도. 이게 지금 막 얘기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래. 근데 막 한 4,000편만 이렇게 읽으시면은 시간만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판단은 또 언제 하셨는지. 네, 일단 선정 자체가 중요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안 좋은 영화는 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을 영화 중에서는 그런 영화는 또 안 좋은 제목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너의 췌장은 먹고 싶어 이런 제목은 굉장히 나쁜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관심을 사서 원래는 다른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약간 좋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어그로를 끌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영화에서 최근에 그런 제목들이 좀 있는데 잦아지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넣은 이유는 그 영화를 그렇게 훌륭한 영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상한 제목도 포함해서 다 좋은 영화들만 이제 골랐고요. 좀 약간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별점 3개 이상을 준 영화들 저한테 이제 3개부터는 이제 추천드리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골랐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좀 약간 덜 좋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은 뺐다라는 것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약간 좀 높아지게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제목이 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제목을 좋은 제목 혹은 좋지 않은 제목이라고 생각한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많아가지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킬빌입니다. 킬빌. 네,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면서도 착착 감기더라고요. 그쵸? 킬빌. 라임도 맞고 또 K하고 B하고 해서 ILL이 붙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또 1, 2예요. 병든 거거든요. 또 약간 그런 식의 느낌도 있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병든 관계로서의 러브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는 영화예요. 어떤 면에서는. 킬빌은 보시면 5명을 해치우는 복수하는 얘기잖아요. 리스트를 하나씩 지우고 마지막에 대단원은 무조건 빌이 남고 빌은 자기의 연인이기도 하고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빌을 죽여라라는 단도직입적인 액션 영화라서 파워풀하면서 라임도 맞고 호기심도 자극하고 굉장히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모여 있었군요. 다음 영화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너무 재밌는 영화죠. 네, 단도직입적이면서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화를 보면 이게 이 영화의 작동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웃긴 상황이 코미디로 펼쳐지는데 다 보고 나면 이 웃긴 상황을 펼치는 것 같은 이 작동 원리가 감동적인 원리가 돼요. 뭔가 영화 속의 영화도 그렇고 영화 자체도 그렇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는 영화군요. 사실은 영화가 양쪽 모드를 아주 잘 해주는 영화에 바치는 러브레터인 셈인데 쉬우면서도 아주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네. 포스터부터 지금 정신이 없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제목은 사실 영어로는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고 한글은 좀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말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적는 순간 어색하잖아요. 한글 영어로 들리는 사운드를 그대로 한글로 옮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제목에는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어서 일단 이 영화는 이게 영화의 모든 이야기 스토리의 4분의 3이기도 하고 전제이기도 하고 구조이기도 해요. 영화를 딱 보시면 3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 Everything, 2부 Everywhere, 3부 All at Once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결국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가능한 곳에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지금 당신을, 이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영화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주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잘 지은 제목이고 또 귀에 들어오잖아요. 다만 이걸 한글로 쓰는 면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이상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수입하신 분들이나 제목 지은 분들이 이런 훌륭한 제목을 딴 걸로 바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옮겨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제목 잘 지은 데서 업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제목이다 얘기할 수 있죠. 재밌는 게 저희 파이아키아에서 인생 영화를 네. 꼽았을 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꼽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타가 제일 많은 영화. 아, 그래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도 띄어쓰기를 잘못한다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 주신 게 확 이해되네요. 여기도 그래. 여기도 지금 every하고 thing을 띄어놨으니까 다른 단어 같잖아요. 어쨌건 좋은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네, 조금 전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랑은 반대적인 의미에서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제가 있는데 원제랑 완전히 다른 창의적인 제목을 지었어요. 원제는 월터 미티의 비밀스러운 삶 이란 뜻이에요. 초월 번역됐네요. 그렇죠. 네. 일단 제목이 궁금하게 만들죠.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월터 미티를 영어로는 쓸 필요 있지만 우리말로는 월터 미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현실에 찌들어서 소심해서 상상으로만 하던 사람이 후반부에 돼서 현실이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지은 그런 제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영어 같습니다. 제목보다 내용과 주제를 더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목을 지으신 분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지으셨어요. 우와. 근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잘 지은 제목인데 약간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노화가 반대로 가는 거지. T신가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은 거꾸로 가는다는 이제 약간 테넷 같은 거고요. 두 가지 제목이 둘 다 좋은 제목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굉장히 잘 지은 제목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 다음 영화는 디즈니의 겨울왕국입니다. 네, 영화 제목이 이제 프로즌이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겨울왕국. 훨씬 나은 거. 너무 잘 지은 제목 같고요. 너무 단순하면서도 일단 겨울왕국하면 약간 동화스럽잖아요. 애니메이션 같고. 그렇죠. 그 영화랑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 겨울왕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대부분의 다 번역을 자기 나라 스타일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빙설기원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안나와 눈의 여왕인가? 뭐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다 그럴만하죠. 다 잘 지은 제목인데 그 중에서 저는 겨울왕국이 제일 잘 지은 제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건 프로즌이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한 제목처럼 느껴지는데 겨울왕국을 아주 풍부하게 잘 바꿨다. 예전에 90년대에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 중에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한국에서 사랑과 영혼으로 바꿨거든요. 와, 맞네요. 네. 고스트라는 게 이제 무슨 귀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스트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스트라는 제목을 고스트라고 했다면 그 약간 낭만적인 부분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약화됐을 텐데 사랑과 영혼이라고 굉장히 잘 번역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겨울왕국도 비슷한 사례로 아주 잘 번역한 사례로 보입니다. 사랑과 영혼과 겨울왕국 둘 다 장르가 그냥 바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다음 영화는 초속 5cm입니다. 네, 일단 제목이 독창적이고요. 사실은 뭐 따지고 들면 약간 사실은 아니라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뭐 예를 들면 뭐 10cm에서 50cm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속 5cm보다는 사실은 약간 바꾼 사실이 아닌 제목인데 갑자기 환상이 깨졌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초속 50cm 생각보다 빠르네. 초속 0.5m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근데 초속 5cm 그러면 정말 이렇게 늘 날리는 벚꽃이 보이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측면에서 뭐 사실 틀려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이걸로 과학 공부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지은 제목인데다가 영화를 보면 그 시간 감각, 아슬한 느낌, 빨리 내가 이렇게 속으로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만나러 이 눈 속을 뚫고 빨리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기차는 연착이 되죠. 뭐 이상하죠. 뭐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느낌, 안타까움, 이게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의 사실은 특히 정반부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초속 5cm는 너무 잘 지은 제목, 스즈메의 문단속 이거보다 훨씬 잘 지은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팬한테서 이 표현을 팬레터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써도 될까 물어봐가지고 그 제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목 잘 지어요. 언어의 정원도 제목 좋잖아요. 너의 여러분도 괜찮은 제목인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약간 스즈메의 문단속을 약간 희화화했지만 못 전 지은 재밌게 제목이라는 봤는데. 뜻은 아니고 네. 어쨌건 더 좋은 제목은 저는 초속 5cm라고 생각하는 거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500일의 썸머입니다. 네, 이것도 약간 썸머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다 보면 약간 계절에 계절. 이렇게 비유가 돼서 관계를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500일의 썸머라고 붙이는 순간 그 사랑을 우리가 반추하는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서정적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로맨스 영화,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굉장히 잘 지은 제목, 함축적인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슬픔의 삼각형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서정적이고도 이렇게 들리는데 원뜻은 슬픔의 삼각형이 이제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 양미간 찌푸리면 여기 양미간 사이 주름색이잖아요. 이렇게 역으로. 모델들은 이 슬픔의 삼각형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극 중에서 이제 패션 모델에 관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게 표면적인 뜻이고 중의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역삼각형으로서 어떻게 보면 계급 구조가 뒤집히는 거예요. 계급 구조가 피라미드식이잖아요. 상층이 굉장히 좁고 밑층이 하층이 높은 방식인데 이 영화에서 전반부에는 이런 삼각형이고 계급 구조가 후반부는 뒤집어지면서 난파가 되면서 역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이게 계급에 관한 이야기면서 또 모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주는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지적이면서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안 봤는데 지금 방금 설명만 듣고도 다 보고 알겠죠. 싶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좋은 제목이죠. 다음 영화는 스펜서입니다. 이거 뭐 제목 좋다고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잘 지은 제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보면 누구나 아는 건 다이애나 왕세자비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우리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라고 하지 다이애나 스펜서라고 안 부르죠. 일단 서구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에 자기의 성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남편 성을 따라가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왕가랑 결혼을 했고 왕가에선 성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원래 이름이 무슨 마운트 배튼 윈저인가 그래요. 영국 왕실의 성이 그래요. 근데 그 성을 잘 안 쓰잖아요. 보통 공식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다이애나 그 다음에 웨일즈 공비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기를 뒤에 붙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자기가 스펜서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영국 왕실의 거대한 일원이 됐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 영화는 왕실에 들어갔던 여자가 신데렐라 스토리를 뒤집어서 신데렐라 스토리로 그로부터 벗어나오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룬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목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다이애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히려 성인 그녀가 포기해야 했던 스펜서를 제목으로 붙였고 영화는 다시 스펜서를 되찾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름, 성 가지고 온 아주 간단한 제목임에도 영화의 핵심적인 것이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잘 지은 제목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마지막 순간에 바꿔 넣으셨던 인셉션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제목 굉장히 잘 짓는 것 같아요. 특별히 멋을 부리지도 않으면서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보면 다크나이트 3부작을 제외하면 전부 다 제목이 한 단어예요. 테넷. 그러네요. 심지어는 그 새로 나오는 오디세이조차 한 단어고 첫 영화도 팔로잉이라는 미행이라는 한 단어짜리였었고 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 영화의 핵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끄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기왕이면 여러 단어의 제목보다 한 단어 제목이 좋은 제목 같아요. 근데 한 단어로 하면 변별력의 문제가 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제목이 자꾸 길어지는 건데 놀런이 훌륭한 것은 영화의 핵심을 한 단어를 한다는 것. 근데 그 한 단어조차도 잘 안 쓰는 단어, 상대적으로 그 단어를 썼을 때 사람들의 궁금증을 주는 단어, 그러면서도 그 영화를 완전히 핵심을 응축하는 단어를 쓸 줄을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셉션도 그렇고 뭐 테넷도 그렇잖아요. 사람 이름을 집어넣은 오펜하이머는 경우가 좀 다르지만 역시 그렇고 인썸니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프레스티지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인셉션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죠. 뭐 시작이라든지 뭐 기원이라든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셉션을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사실은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원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인셉션 하면 누구나 다 이 영화를 떠올리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원뜻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심는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니까 비슷한 게 매트릭스도 있어요. 매트릭스도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원래 있잖아요. 매트릭스라는 그러네요. 단어가. 근데 지금은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누구나 다 그 영화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미국에서조차 영국에서조차 이런 측면에서 아주 잘 지은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요. 테넷도 그렇잖아요. 테넷이 T-N-E-T인데 뒤집어도 테넷이잖아요. 그런 팔린드롬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영화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토퍼 놀런은 제목 장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김지훈 박사님도 추천했던 바이스입니다. 네. 저는 간결할수록 좋은 제목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간결하게 한 단어로 짓게 되면 다른 영화랑 변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바이스라는 건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딕 체니라는 어떤 사람을 다룬 정치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니까 바이스라는 이름 붙일만 하잖아요. 붙일만한 제목이고 거기다가 바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덕, 범죄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치적으로 확고한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 확고한 입장에 딱 맞는 중의적인 그러면서도 딕 체니를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는 누군가는 반발하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는 그런 내적인 어떤 확고함을 갖고 있는 굉장히 잘 지은 중의적인 제목입니다. 중의적인 제목이 많이 쓰이네요. 그렇죠. 네. 어차피 언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가장 짧은 데서 가장 많은 뜻을 담을 수 있다면 그건 언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측면이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게 좋겠죠. 전 아담 맥케이 감독님의 돈 룩업도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지은 거예요. 네. 더군다나 그 영화는 약간 신랄한 코미디니까 코미디 느낌도 나기도 하고. 다음 영화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네, 이게 아마 쉐이프 오브 워터 한 다음에 영어로 우리말로 옮긴 거니까 사랑의 모양이라고 부제를 붙인 거죠. 부제 있는 거 처음 네, 그냥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쉐이프 오브 워터는 특히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고스란히 옮길 때 너무 어려운 단어를 그렇죠. 특히 그 단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 옮기면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근데 쉐이프 오브 워터는 비교적 쉬운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옮김이 있고요. 사실은 저는 아예 그냥 사랑의 모양으로 영어를 사랑의 형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좋은 제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의 모양이라고는 안 했네요. 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를 번역한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의 모양이라는 게 결국 사랑의 형태라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그릇에 따라서 물은 형태가 없이 거기 담기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사랑도 어떤 특정한 사랑의 형태를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사랑은 그냥 모든 사랑이 다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닌 그의 생명체와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저게 무슨 사랑이 하겠지만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물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건데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제목을 누가 지을 수 있겠어요? 다른 어떤 이야기에. 그러니까 아주 고유한 제목이기도 하면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아주 잘 지은 제목. 우리말로는 살짝 모양이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할 수 있는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로 이 제목만 보고 이 영화를 예전에 봤었어요. 제목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쵸. 왜 네. 물이 모양이 있지?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다음 영화는 코엔 형제 감독님의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답니다. 이게 살짝 정확하지 않은 제목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이츠의 시에서 온 거거든요.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라는 시인데 거기 아마 첫 줄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데 정확하게 더 말을 하려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뒤에 시들 다 읽어보거나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비껴간 제목이긴 하지만 이 제목이 엄청나게 제목이 강합니다. 없다라고 하니까 강렬해요. 그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확 어떤 주장인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영화가 성공하고 영화가 또 워낙 걸작이다 보니까 이후로부터는 이게 막 뉴스에도 나와요. 그쵸? 무슨 광고에도 나오고 이렇게 약간 패러디해서 바꿀 정도로 이럴 정도로 제목이 갖고 있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한 거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노인이라는 것은 가장 약자이고 곧 물러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와 혹은 보호장치조차도 없고 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소설 제목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거 코맥 메카시의 소설인데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결국은 주인공이 이 영화로 얘기하면 토미 리 존스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이제 세상으로 물러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자기조차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근심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담겨 있는 아주 파격적인 문장형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액트 오브 킬링입니다. 네, 제목이 이제 어떤 제목은 함축적에서 좋은 제목이 있는데 여기 더군다나 이 함축적이면서 액트 오브 킬링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이제 액트 오브 킬링이라고 한다면 영화 속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이제 굉장히 대규모 학살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그런 권력에 의한 혹은 사람들에 의한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학살의 액트란 말이에요. 그럼 액트가 번역하기에 따라서 영화에서 여러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살하는 행위일 수도 있죠. 실제로 학살극에 대한 다큐멘터리 관한 영화니까. 또 하나는 학살에 대한 법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떳떳하게 그 얘기를 자랑삼아 떠들고 다녀요. 이런 상황에 대한 한탄일 수도 있죠. 거기다가 액트를 연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화에서 보시면 다큐멘터리로 학살한 내용을 이 외국에서 온 감독이 물어보는데 자기가 학살했으면 어떡하겠나요? 그 얘기를 끔찍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얘기 못할 것 같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카메라 앞에서 심지어 연기하면서 재연까지 해요. 그랬을
했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거는 학살자들이 자기가 자랑하듯이 떠벌리면서 재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액트 오브 킬링이 갖고 있는 다의적인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풍부하게 다가오면서 더 영화를 보면 섬뜩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번역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액트란 말을 그렇죠. 번역하는 순간 세계의 다중적인 의미를 그쵸. 한글로 다 담아내기 쉽지 어려우니까 않죠. 그런 면에서도 최선은 아니지만 어쨌건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화는 보이후드입니다. 저 너무 잘 지은 제목 같고요. 영화를 보면 실제로 배우들을 놓고 12년 동안 찍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8살부터 20살까지 한 아이의 어떤 이야기를 그리게 된 건데 이 영화를 보면 가장 느껴지는 것은 시간 감각이고 어떤 한 아이의 유년기 통째로 우리가 영화를 2시간 동안 좀 넘게 보면서 이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제일 중요한 영화인데 제목이 보이후드야. 그러니까 시간이 느껴지네요. 네, 너무 잘 지은 제목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네, 사랑 영화가 갖고 있을 어떤 낭만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서정적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영화에서 가장 어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고 나니까 가장 중요했던 어떤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남긴 예술로서의 결과물 이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잘 지은 제목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There Will Be Blood입니다. There Will Be Blood는 사실은 한글로 좋은 제목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문장을 통째로 옮겼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영어 문장 자체를 통째로 한글로 발음 나는 대로 옮기는 건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좋은 제목들이 예를 들어 Everyone Says I Love You 이런 영화 있어요. 다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Everyone Says I Love You 이렇게 우리 제목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바꿀 수도 있을 텐데 There Will Be Blood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약간 번역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건 영어 원제로는 진짜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말로 해도 지금 말씀드렸던 한글을 이렇게 고스란히 옮겼다는 데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어들이 비교적 쉽고 또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목이라고 뽑고 싶고요. There Will Be Blood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이건 말한 것 자체가 신이 말한 거거든요. 선언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신의 진노를 표현한 신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이집트 전역에 유혈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화의 어떤 종반부의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어떤 시대와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잘 묻는 걸작 같은 그런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There Will Be Blood는 아주 잘 지은 제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를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배급사 쪽에서 이게 걸작이 될 걸 예측을 해서 네. 그 이왕이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부르는 게 나으니까 이 영화는 미국에서도 There Will Be Blood라 부르고 한국에서도 There Will Be Blood라고 불러야 그것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점점점 약간 안전하게 제목을 짓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멋지게 한글로 바꿨는데 그게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덤터기 2배로 쓰는 거잖아요. 위험한 선택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최소한 안전은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언어를 점점점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저는 약간 유기체 같은 거라서 언어가 실제로 변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일본어에서도 오고 어떤 데는 중국어에서도 오고 어떤 데는 특히 영어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상표명이라든지 뭐 수많은 것들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움직여가는 그 속성 자체를 팔짱 끼면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무조건 순 우리말만 써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점점점 사실은 옛날에 20세기 작품들은 우리말로 한 제목들 얼마나 많아요. 좋은 제목 많잖아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는 새 같은 거 무슨 너무 좋잖아요. 뭐 양들의 침묵 이런 것도 우리말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고스란히 쓰는 것이 사실은 좀 약간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대적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화 제목만 순수해야 돼 라고 고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의 이런 유기체적인 성격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영화는 I Am Love. 저는 이 제목이 단도직입적이어서 좋아요. 나는 사랑이다, 뭐 나는 전설이다 이런 건데 나는 전설이보다 이 영화 제목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I am love는 이제 우리말로도 거의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쉬워서. 네.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대가의 집에 전통 있는 집 부잣집 이런 데 시집가게 된 여성이 사실상 그 집의 며느리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만 살다가 자기 내면에서 꿈틀대는 사랑을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사실상.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제목이 사실상 모든 것이에요. 이 영화에. 그리고 내가 사랑인 사람이 보여줘야 할 어떤 행동 혹은 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제목으로 내건 영화가 보여줘야 할 생생한 어떤 그런 그것이 육체적인 부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I am Love는 굉장히 잘 지은 제목, 또 영화랑 영화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문라이즈 킹덤입니다. 동화적으로 너무 잘 지은 제목 같아요.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문라이즈 킹덤? 더군다나 영화를 보면 특정한 장면하고 관련도 있어요. 이 풋풋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의 어른들은 제대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10대들이야말로 제대로 사랑을 하는데 걔네들이 말하자면 문라이즈 킹덤을 꾸미는 얘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동화적인 제목이 너무 잘 어울리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에서도 소개했던 영화죠. 네.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낸 새로운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Today's One Night이 영어 제목이기도 하고 불어 제목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라는 뜻일 텐데 원래 제목이 갖고 있는 건 시간적인 어떤 촉박함, 그러면서 거기서 작동하는 서스펜스, 주인공의 어떤 압박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제목이라고 한다면 내일을 위한 시간은 완전히 바꾼 제목인데 이게 약간 중의법으로도 괜찮아요. 내일이 영어로는 tomorrow라고 쓴다면 한 뜻밖에 없겠지만 기껏해야 미래 정도의 뜻밖에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내일이라고 하면 띄어쓰기에 따라서 내일. 네,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tomorrow, 내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둘 다 되거든요. 이 영화는. 거기다가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결연함 같은 게 좋아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혹은 패배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일까지 따지게 되면 패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더군다나 마지막의 느낌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잘 맞는 한국에서 잘 번역한 제목이다. 또 한글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제목이니까 거기다 보너스 점수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주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로도 중의적인 걸 보여줬네요. 네네네.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지금부터 이제 네. 좀 이상한 제목들을 모아왔는데요. 네. 이 영화는 늘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한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콘택트야? 아니면 네. 드니 빌네브의 컨택트야? 바로 그 점 네. 때문에 이 제목이 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컨택트 이전에 콘택트란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말로는 심지어는 O로 쓰고 얘는 어로 쓰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야 컨택트 영화 너무 좋지 않니? 그럼 콘택트야? 아니면 컨택트야? 이렇게 어라이벌이야? 네, 이상한 제목을 우리가 이런 네. 대화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영화가 원제가 컨택트가 아니잖아요. 어라이벌이죠. 어라이벌이고 어라이벌이 사실은 영화에서 보면 외계인과의 접촉이라는 의미에서 컨택트가 중요하겠지만 어라이벌은 도착했다는 건데 도착한 게 외계인도 도착했지만 아이도 도착했단 말이에요. 딸도. 그런 측면에서 어라이벌이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물론 어라이벌이라고 쓴 것보다 컨택트라고 쓴 게 SF 영화로서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택트가 너무 비슷한 영화잖아요. 그 영화도 외계인 영화고 잘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내가 연예인으로 데뷔하는데 내가 류재석이라고 한번 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미 유재석이 있는데 나 유재석 아니고 나는 류재석이야 라고 한다면 말할 때마다 유재석이야? 류재석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온 사람이 앞 사람하고 안 겹쳐주는 게 예의야. 그렇지 않아요? 네. 예명을 지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 컨택트도 더군다나 제목이 따로 있고 앞에 컨택트가 있으면 컨택트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내가 너무 열을 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가 너무 걸작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영화예요. 저는 심지어는 콘택트보다 컨택트를 더 좋아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안 좋은 제목이라고 제가 말할 것도 다 개인 의견이고 두 번째는 다 훌륭한 영화들. 이게 전제입니다.
말하기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일단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라는 약간 이제 원래 제목은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예요. 비키라는 여자, 크리스티라는 여자가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에 벌어지는 얘기지. 근데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라는 제목이 일단 저렴해요. 너무 B급 같아요. 네, 예. 딱 제목을 듣는 순간 너 무슨 영화 예매니? 내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괜히 내가 부끄럽잖아. 이런 면에서 약간 저렴하게 느껴진다는 면에서 첫 번째 안 좋고, 더 안 좋은 이유는 이게 스포일러예요. 이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스포일러란 말이에요. 이 제목을 알고 가는 순간 후반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목에서 제목이 스포일러를 해버렸으니까. 애초에 원제가 그렇게 스포일링을 한다고 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한국에서 굳이 제목을 스포일러를 만든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제목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야 됐을까요? 원제가 약간 특히 사람 이름이 바꾸니까 뭔가 다른 제목으로 붙였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목은 제 발음하려면 너무 굴리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좀 역겨우실 수도 있는데 In a Better World. 그렇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굴려서 쓴 거죠. 네. 이너 베러 월드 한글로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사실 네. 어디를 읽어야 될지 영재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 네. 어떻게 읽어야 거기다가 될지 좀 이렇게 무슨 애매하더라고요. 이너야? 그렇죠. 머메이드야?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Better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예. 이너 베러 월드라는 말 자체는 그냥 쉬운 영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쓰려면 사실은 이너 베터 월드라고 써야죠. 근데 발음은 당연히 이너 베러 월드가 더 영어에 가깝겠죠. 그렇지만 고유명사도 아니고 애초에 쓰는 어떤 표기법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들린다고 이너 베러 월드라고 하는 순간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제목이 돼요. 더군다나 이런 제목을 허용하게 되니까 최근에 로비 윌리엄스 영화가 베러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서 베러맨 넣었어요. 베터맨이라고 나와야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아니면 아예 제목을 바꾸든가.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베터맨이라는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가 있으니까 제목을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어쨌건 이런 걸 허용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해져요. 쉐이프 오브 워러가 될 거 아니에요. Water. 한글로. 워터인지 그렇죠. 워터인지. 그것도 뭐 영국식이면 오터 이렇게 써야 되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한글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학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죠. 이런 측면에서 이너 베러 월드라는 제목은 좋은 제목이 아닌 것으로 적어도 저한테는 보입니다. 다음 영화는 주인공이 케빈인 줄 착각하는 케빈 인 더 우즈입니다. 제일 많이 그 말이에요. 케빈 인 더 우즈라는 제목은 일단 한글이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영어를 보면 무슨 맛인지 그나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케빈이라는 게 통나무집, 집이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얼핏 들으면 케빈 하면 케빈에 대하여도 있잖아요. 사람 이름 같잖아요. 사람 이름이 더 유명하잖아요. 적어도 한글로는. 그런 측면에서 우즈라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케빈 인 더 우즈라는 제목을 한글로 쓰는 것은 아주 이상하다. 더군다나 케빈 인 더 우즈는 이 영화 자체가 일종의 약간 패러디 영화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공포 영화의 소 장르를 갖고 와서 그걸 바꿔서 재미를 주는 영화인데 이 소 장르 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굳이 말하면 숲속의 외딴 집이라는 장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제목을 일단 붙이면 숲속의 외딴 집에서 이블 데드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종반부 영화가 산으로 가면서 영화가 너무 훌륭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더군다나 케빈 인 더 우즈라고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이 제목을 쓰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장르적인 느낌이 오는데 한국에서는 케빈 인 더 우즈라고 하면 무슨 우주집에 사는 케빈이라는 사람 이름 얘기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생경한 제목이 되죠. 전 오해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요? 몇 년 전에. 네,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네, 이건 좀 약간 뭐 안 좋은 제목이라기보다는 좀 우려되는 제목. 왜냐하면 이 영화도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가정폭력을 다룬 영화인데 제목이 만약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쳐보세요. 난 무슨 영화인지 몰라.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모든 스포일러를 다 막고 하나도 안 보고 영화 극장에 갔어요. 이 영화를 본다고 치면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요. 그걸 알고 들어갔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한데 물론 이제 계속 안 좋은 사건이 생기지만 정말 막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직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속 거기 묻어서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 계속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 영화는 마지막 한 5분, 10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제목 자체가 약간 영화를 보는 방향을 이미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영화를 보는 재미를 확 줄여버렸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별로 좋은 제목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제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객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영화는 줄리에타입니다. 네.
저는 이런 제목이 정말 이상한 제목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 영화이고 극 중에서 실제로 자막이 나오잖아.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니까 계속 주인공이 나오는데 자막으로는 계속 훌리에타라고 나와요. 자막이랑. 왜냐하면 실제 사람이 훌리에타니까. 근데 제목은 줄리에타예요.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훌리에타라면 뭔가 영화 제목이나 사람 이름으로 약간 생경하다고 생각하니까 줄리에타 더 익숙하긴 줄리에타가 하죠. 익숙하니까 네. 줄리에타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훌리에타라고. 근데 왜 마음대로 줄리에타라고 제목을 붙이냐고. 줄리에타 마시나 같은 유명한 배우가 있죠. 길에서 주연 배우가 줄리에타 마시나잖아요. 근데 익숙하다고 해서 더군다나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 아멜리에라는 영화도 있는데 아멜리에도 아멜리거든요. 아멜리가 맞아요. 근데 아멜리에라고 굳이 L-I-E면 그걸 굳이 이탈리아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 그 영화 프랑스 진짜 사람인데. 좋아하는데 진짜 네. 알았어요. 네. 그러네요. 아멜리 플랭이란 네. 말이에요. 아멜리라고 해야 네.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글자 수가 짝수여야 한다. 이런 어떤 약간 그런 사람들이 법칙도 생각하는 있었군요. 징크스도 있었어요. 뭐 성공하려면 4글자여야 한다. 3글자면 안 된다. 이런 법칙도 있었고 거기다가 아멜리보다는 아멜리에가 더 이렇게 정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 이름이 아멜리라고. 근데 왜 아멜리에라고 하냐고. 이런 거죠. 이런 측면에서 줄리에타는 너무 이상한 제목이 제목이에요. 황당한 이유로 이상한 제목이네요. 네, 이건 뭐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알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건 너무 이상하다. 다음엔 저희가 그 위대한 첫 문장에서도 소개했었던 네. 예감은 틀리지 그러네요. 않는다의 영화 버전이군요. 영화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소설이 크게 성공을 했고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소설 제목도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서 하긴 좀 어렵죠.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이 좀 약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엉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화의 핵심을 정반대로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소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화를 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감은 판판이 틀린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예감보다는 기억이 더 중요한데 기억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예감이란 말을 사용한 것도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기억의 무지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거나 소설이거든요. 이 제목은 너무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제목은 The Sense of an Ending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 혹은 끝이 되었을 때 어떤 살짝 드는 생각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약간 한국에서 더 강한 제목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을 딱 이렇게 문장적으로 하는 순간 그것이 특히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구속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되는데 모든 것에서 말하는 것이 정반대 지점에 있는 거라면 그건 오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상한 제목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반어법으로 썼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어법인 제목이 있거든요. 해피엔드 같은 제목. 한국 영화 해피엔드, 외국 영화 해피엔드도 해피엔드 아니고 끔찍하게 끝나는데 해피엔드야. 근데 그건 누가 봐도 반어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피엔드라는 말이 어떤 주는 느낌이나 있죠. 또는 네. 간단한 단어라거나 그렇게 되는데 문장인데 이거를 반어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반어법이라고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음은 영재로는 더 패스트인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입니다. 네, 이것도 불어로도 마찬가지예요. 불어로도 과거, 영어로도 과거라는 제목을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로 옮겼어요. 과거라는 제목이 좀 심심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의 주제는 모두가 머물렀다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상한 제목이에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부부예요. 근데 지금 별거 상태라서 사실상 이혼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니까 오랜만에 만났겠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새로 만나고 있어서 새로 결혼할 사이고 또 이 남자 입장에선 전체가 또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결혼 관계가 얽혀 있어서 자기들끼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과거의 수많은 얽힌 관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다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뻘밭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비극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모두가 과거에 머물러서 이 비극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이나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라는 제목은 오히려 정반대 지점에서 오도하는 그런 제목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제목. 다음 영화는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초민망한 능력자들 이라고 읽어야 돼요. 초민망한 능력자들. 네. 이게 약간 영화 자체가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약간 코믹하면서 튀는 제목을 아마 지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 초민망한 능력자들이라는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민망해요. 네.
이 제목이 원제가 뭔가 하면 번역하기는 좀 어렵지만 염소를 노려보는 남자 이게 제목이에요. 염소를 왜 노려보냐면 전쟁에서 할 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초능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노려봐서 이 눈빛으로 염소를 죽이는 훈련을 해요. 영화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초능력 부대를 만들면 전쟁에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반전 영화를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 부조리한 상황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염소가 그려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지금 말한 대로 염소를 바라보는 남자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꿨을 텐데 초능력자는 초능력자지만 그게 좀 민망한 초능력자다 해서 가로들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끼워 넣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게 영화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좋은 제목이 아닌 것 같다. 전 이 설명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말씀드리는 게 다 좋은 영화. 네, 다 좋은 영화가 기본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 영화는 소드피쉬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스워드피쉬라고 말해야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군요.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고. 스워드 그렇죠, 피쉬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스워드피쉬는 극 중에 프로젝트의 코드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새치란 뜻이잖아요. 네. 근데 별로 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 한 점씩 깎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SWORD를 그냥 읽으면 스워드처럼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word 발음이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였어요. 영단어 발음 문제로. 근데 이 발음이 스워드가 아니고 swor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80년대에 스워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검할 때 스워드예요. 근데 그때도 스워드로 썼었단 말이에요. 영화가 스워드로 나오는 바람에 문제 애들 많이 틀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수능 얘기하는 건 좀 농담처럼 말을 하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단어인데도 완벽하게 틀린 단어를 틀린 발음을 그대로 우리말로 적어서 스워드피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포스터를 찾을 때 그게 이상해가지고 영어 포스터를 가져왔거든요. 그쵸. 근데 원래 의도대로라면 한국어 포스터를 가져왔어야 했네요. 그래야 되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우리말로 옮길 때 좋은 제목은 아니다 말할 수 있죠. 지금 20편의 좋은 제목들과 네. 10편의 조금 이상한 제목들을 살펴봤는데 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제목들은 더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제목들은 아예 오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화의 진가를 못 보여주는 그렇죠. 제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제목이 뭘까? 함축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게 만들고 보고 나니까 와, 이 제목 너무 잘 지었네. 저절로 느낄 수 있는 제목. 이렇게 좋은 제목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 따라서 이런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관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소개하신 영화들이 사실 다 추천작이지만 다 추천작이에요. 네. 특별히 더 추천해 주실 영화 있을까요? 또 약간 좀 이상한 제목이라고 하니까 영화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드린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작품 굉장히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아주 잘 풀어낸 좋은 영화이고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우디 앨런의 어떤 독특한 재치가 살아있는 작품이거든요. 두 작품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와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네. 한국 영화 제목도 또 좋은 제목도 있고 네. 좀 특이한 제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네. 여기는 번역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한국 영화는 더 제목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반응 좋으면은 저희가 한국 편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좋은 제목이나 뭐 이상한 제목이 있으면 또 이상한 제목도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았을지 쓰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주말도 가능, 야간도 가능, 오늘도 가능.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365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